your life. 시간상 원래 조금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그냥 다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게 진짜 AI가 잘하는 부분들이 이런 창의적인 영역입니다. 저거를 제가 만약에 광고 감독이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스태프들에게 설명을 시키고 그 스토리보드 그리는 것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걸 구현해내는 것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고, 물론 과연 저 결과물이 저 만든 그 누리꾼의 원했던 그림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하다 보면 자기가 예상치 못했던 그림들도 나오고, 그래서 더 좋을 수도 있고 더 나쁠 수도 있긴 하지만, 저런 그림들을 표현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놀랍고, 되게 이런 판타지한 영역에서 큰 힘을 발휘할 그런 요소들이 충분히 있다. 되게 창의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AI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요. 예. 11번가에서 그때 프로모션 배너로 이제 어떤 광고를 냈었는데, 그걸 과정을 다 공개를 했거든요. 프롬프트를 어떻게 넣는지. 그러니까 이건 그냥 AI가 만든 미드저니를 이용해서 만든 광고인데요. 간단합니다. 어떤 이미지랑 내용, 그러니까 컨셉은 이겁니다. 바캉스 프로모션에 유아든 카테고리 상품을 포함해서 가족적 분위기 비주얼로 제작을 한다는 컨셉 하에 이미지는 이제 이렇게 넣었고, 스타일은 이렇게 뭐 픽사 스타일, 뭐 심플하고 미니멀하게, 조건 3D 일러스트레이션 해가지고 S1000이라고 이제 그 미드저니 어떤 그런 그 명령어가 있죠. 이제 그런 느낌, 톤을 얘기하는 건데, 그랬을 때 난 모바일 그림처럼 만들어낸 겁니다.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옆을 펼치는 그런 광고에서는 포토샵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그 AI를 활용을 해서 옆을 좀 연결해서 확장해줘 하니까 이제 저렇게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관심 있어하는 부분들은 저겁니다. 이 그림을 이해하고 확장을 시켜 나간다는 거죠. 이 앞뒤 맥락을 이해해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이제 AI가 기대되는 영역이고, 이 그림도 되게 유명하죠. 네, 진주 목걸이를 한 소녀였는데, 이 그림을 토대로 이 주변을 확장시켜라는 어떤 명령을 냈더니 이 주변을 알아서 생성을 했는데, 그게 톤이라든지 전혀 이질감 없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AI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한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기본적으로 스토리텔링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때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때의 어떤 분위기를 이해한다는 것, 이렇게 학습되어진 AI가 앞으로는 어떠한 그런 콘텐츠를 내놓을까 생각을 해보면 너무 놀랍기도 하고 좀 궁금하기도 해요. 이건 이제 버클리 대학에서 나온 약간 이게 이론이기도 하고 논문에서 나온 내용이기도 한데요. 뭐 이론적인 내용을 좀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 보시면요, 예전에 매트릭스 이렇게 총알 날아가는 거 보셨을 그 기억해 보시면요, 지금은요 그냥 이런 어떤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바로 거기에 명령만 넣으면 그냥 그때그때 바뀌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 이론과 이제 그런 예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쉽게 바뀌냐면, 여기 잠깐 들어가 볼게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게 뭐 뉴런, 뭐 레이디얼, 뭐 이런 약간 그런 지금 녹동이 돼서, 그러면 이건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사진 한 장, 여기 어떤 사진 한 장 있죠. 여기 밑에 보면 뭐냐면요, 가을, 겨울 치면요, 이 사진 한 장 가지고 겨울이 되고, 그러니까 360도로 가을이 되고, 그 다음에 여름이 됩니다. 근데 물론 여름 사진 한 장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렇게 한번 촬영을 해놓으면 그걸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물리적으로, 입체적으로 360도로 이해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이론인 거고, 예전에는 카메라를 몇 대를 썼어야 됐네요. 저도 이제 그런 촬영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서 써봤는데 막 몇백 대를 써서 양쪽을 둘러싸야 됐었던 그런 고도의 촬영 기법 같은 건데, 이제는 그냥 클릭 한 번으로. 요걸 한번 보실까요? 저희가 작년에 굉장히 관심 있게 본 프로그램인데 딱 죽었어요. 이 스튜디오가. 사실은 저는 이 프로인데 진짜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소라가 나오는 바람에 모든 걸 좀 약간 이줄 다 죽여버린 느낌이 있는데요. Animates, lights, and composes the CG character directly into the scene. Whether it's one shot or a full sequence, Wonder Studio analyzes and captures everything from body motion, lighting, compositing, camera motion, and it even tracks the actor's facial performance. All the artist needs. 네, 보신 것처럼 내가 그냥 연기를 하면 거기에 이미지만 넣으면 그 인간의 어떤 물리적인 법칙을 다 이용해서 우리의 움직임까지 다 파악을 해서 그냥 그 캐릭터의 모습으로 구현이 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저것도 굉장히 놀랐고 최근에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논란이 되긴 했었죠. 이제 뭐 살인 장난감의 손석구의 어린 시절을 아역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결국 손석구의 얼굴을 딥페이크를 하면서 그 아이는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기자 그 친구는 사라졌지만 그 안에서 손석구의 모습은 더 리얼하게 나온 거고 최근에 뭐 박은빈 님이 찍었던 서울우유도 어린 시절의 모습들을 다 이제 딥페이크를 하면서 그들은 사라졌지만 이제 되게 뭔가 그런 서사의 맥락은 더 강화됐었던 이게 참 미묘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딥페이크 안 좋게 쓰이면 뭐 좀 큰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영역에서는 앞으로 점점 더 활용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고 뭐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혹시나 문제가 될까봐 이건 조금 유아인 관련 영화 관련된 얘기였는데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영화가 또 AI에서 많이 생겨요. 저는 좀 놀라운 게 아직 AI 장르가 뭐라고 규정되지도 않았어요. AI가 어디까지가 AI 영화야? 어느 정도로 썼어 AI를 활용했을 때 이걸 AI 장르 영화라고 하지라고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AI 영화제 지금 열리고 있고 부천국제 영화제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이번 부산국제 영화제에서도 아예 AI 섹션이 그냥 따로 열리기도 하는데요. 제가 놀랐던 건 이 영화는 너무나 유명한 영화니까 이건 생략하고 그 부천국제 판타지 영화제에서 소개되었던 동화 밑에라는 단편 영화를 되게 인상적으로 봤는데요. 이건 한국 사람이 제작한 게 아니라 미국인 2명이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거 다 아시겠지만 좀 안타까운 사건이긴 한데 봉화광산 붕괴 사건 그 기사를 미국인이 그냥 읽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불가사리한 전설의 동물을 합쳐서 그냥 텍스트로 넣어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컴퓨터가 네. 이게 갑자기 또 컴퓨터가 약간 약간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이런 거였고요. 죄송합니다. 컴퓨터가 잠깐 멈춰져가지고 갈 길 바쁜데 네, 이 영화입니다. 그 광산 사건과 불가사의 내용을 이거 9시간에 만들었다고 하고요. 다 아시겠지만 촬영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냥 AI로만 만들어낸 영화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약간 공포 영화처럼 만들어낸 거죠. 사실은 저 두 미국인이 한 건 텍스트로 어떻게 할까 그냥 의견 교환한 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부천국제 판타지 영화제에서 AI 워크숍이 있었는데 그들이 했었던 것들을 보면 팀별로 그냥 책상에 앉아서 그냥 얘기한 것밖에 없어요. 얘기하고 나서 이제 영화가 한 편씩 한 편씩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제는 누구나가 영상을 만드는데 고퀄리티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새로운 영역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장르를 만들어내고 그 방향이 이제 점점 확장되어 가겠다는 것들은 확실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 이외에도 로우머신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그냥 소설을 넣으면 그냥 만화로 만들어주고 글을 넣으면 콘티를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다 나왔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삶을 그려낸 아예 중국 최초의 인공지능 AI 애니메이션입니다. 중국은 전체적인 방영이 되고 색감이 있죠. 고전적 분위기를 잘 살려냅니다. 미국 오픈 AI사의 소라와 비슷한 영상 제작 AI를 활용했습니다. 관원, 크게 웃는다 등 텍스트를 입력하면 관복 차림의 남성이 호탕하게 웃는 영상을 만들어내는데 덕분에 제작 시간을 절반을 줄였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좀 또 잘못 건드려가지고 끊어졌는데요.
핵심은 그거 같습니다. 이제는 누구나가 프로그래밍을 만들 수 있고 누구나가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고 이 시장 규모는 진짜 엄청나게 커져가고 있죠. 이미 뭐 가트너에서 예상하기로도 전문 개발자의 70%가 AI 기반 코딩 툴을 사용하게 될 거고 2027년까지 80%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툴에 AI 관련된 기능들이 다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 개발자의 재림이라고 이제 예언한 분이 계시는데 커넥팅 랩에서 이거는 이제 어떤 전문성 필요 없이 내 아이디어와 그 어떤 기획만으로도 굉장히 독특하고 창의적인 결과물들,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뭐 지금 벌써 이미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고 지금 AI 영화제에 출품되는 작품 편수를 보면요 어마어마 몇천 편씩 들어온다. 몇천 편씩. 근데 그들이 그걸 만드는 데 있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자본이 들었을까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지금의 전통적인 제작 시스템으로 만든다고 하면 또 얼마나 많은 자본과 비용이 들까요? 근데 그 보여지는 모습들은 오히려 조금 어색할 수는 있지만 저는 굉장히 더 창의적이고 더 유니크한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남은 시간 동안은 이 방향, 앞으로 이런 컨텐츠의 방향과 흐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20년 동안 저는 예능편에 딴따라 피드로 있었기 때문에 이 예능의 영역에 있으면서 느끼는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면서 감히 앞으로는 어떻게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좀 해보고자 하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같이 이런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빼고 사실 지금 예능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 시점입니다. 많은 지금 제작 시장이 많이 지금 축소가 돼서 제작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능은 계속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다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예능이라는 표현도 잘 쓰지 않고 이제 넌스크립트라고 해서 이제 시사교양과 예능의 영역이 무너졌죠. 그래서 이런 넌스크립트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제작이 이루어지는데 너무나 이유는 당연합니다. 가성비가 좋고 만약에 지금 제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고 한 8부작을 만들었는데 당장 시청률이 안 나와서 오늘 종영을 해도 사람들은 잠깐 화를 내겠죠. 이거 뭐야? 장난해? 우리를 우롱해? 지금 뭐 방송 위에만 종영한다고 한 2시간 정도 화를 냅니다. 이게 드라마랑 다르게 예능은 그리고 다 잊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능 컨텐츠, 넌스크립트 영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을 생산해낼 수 있고 점점 그 비중은 커지고요.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은 여기 있어 보니까 이 예능 콘텐츠는 굉장히 돈의 흐름에 민감하더라. 이 흐름을 보면 예능 콘텐츠가 만들어진 제작 그런 흐름들 속에 돈의 흐름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국방 먹방도 많이 줄기도 하고 여행도 많이 줄기도 하고 한때 팬데믹 때는 골프 예능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유일하게 성장한 시장이 골프 시장이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커졌었고 그 당시 뭐 30개가 넘는 골프 예능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그냥 농담으로 그런 말도 합니다. 그냥 예능 프로그램의 그 흐름만 보고 이제 주식을 하면 실패할 일은 없더니 돈의 흐름이 그렇게 몰리는 걸 다 의미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저희도 돈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만들어내고 또 돈이 빠지면 바로 종영할 수 있고 물론 시청률이 좋고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그런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제일 최고긴 하지만 옆에 있는 숫자가 1년에 만들어지는 국내의 예능 콘텐츠 개수라고 해요. 보통 200개에서 250개 정도가 만들어지는데 과연 이 연말 됐을 때 우리의 기억 속에 대중들의 기억 속에 몇 개의 예능 프로가 남을까? 저 수많은 그 예능 콘텐츠들 저 뭐 기억도 없이 또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들은 대충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다 영혼을 갈아서 열심히 밤새서 만들지만 정말 이제 선택받고 또 거기서 또 인기를 얻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또 자리 잡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 하지만 또 반면에 또 그만큼 또 만들기 되게 좋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능 콘텐츠의 흐름을 보면 어느 정도의 트렌드와 패러다임의 변화가 보인다고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MBC 예능 프로그램 굉장히 오래 하고 있죠.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지금 바꾸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상태 유지하는 것도 사실 버거운 그런 부분들도 뭐 다 아시겠지만 이쪽 방송 쪽이 보면 구해줘 그럼 이제 집중 구해줘 안 싸우면 다행이야 뭐 지금 푹 쉬면 다행이야로 바뀌었죠. 아 결혼은 지옥이야 진짜 나 혼자 살래 뭐 약간 이런 반응이 없어서 이것도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쯤은 좀 웃음을 주고 가고 싶은데 쉽지 않네요. 어쨌든 제 역량 부족인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이런 테크놀로지 변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컨텐츠가 좀 인기 있는 컨텐츠 막 성공 요인도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영역에 있다 보니까 테크놀로지가 변할 때마다 어떠한 새로운 장르와 포맷이 나오는지가 이제는 보이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무한도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쪽 딴따라 영역에서는 우리가 예능
프로그램을 무한도전 이전과 이후로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 무한도전은 리얼 버라이어티라는 장르인데 전 세계 유일한 장르예요. 사실 리얼이면 리얼이고 버라이어티면 버라이어티여야 되는데 리얼 버라이어티라는 건 사실 되게 모순된 장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가능했었던 이유가 사실 그 버라이어티 그 포맷 안에 리얼적인 요소를 넣었던 그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 영역이 생겼고 그 이후로 리얼이 작동되면서 그대로 지금까지 쭉 리얼 포맷이 리얼 컨텐츠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그런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이 당시에 6mm 카메라가 등장을 했었고 그때 김태호 PD는 출연자 한 명 한 명의 카메라를 부여할 수가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카메라 두세 대 감독님이 나오셔서 어떻게 보면 약간 공식대로 리액션 찍고 막 했었더라면 이때는 계속 한 명 카메라를 계속 찍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출연자의 어떤 새로운 모습들, 유재석이 말하는데 딴짓을 하는 뭐 하하의 모습이라든지 이상한 짓을 하는 박명수,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진짜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을 한 거죠. 사실 이때 무한도전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김태호 PD 되게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최초로 외주 카메라 팀, C팀을 만들었던 PD거든요. 그래서 그 저항도 만만치 않았고, 왜냐면 카메라 감독들이 계시는데 외주 카메라 감독을 만든다고 굳이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저항이 심했겠습니까. 하지만 저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시도를 했었고 그런 것이 작동이 되면서 새로운 장르가 나오기 시작했고, 사실은 그 이후로는 다 그런 리얼 관찰의 그런 영역으로 쭉 대세가 오고 있죠. 지금까지 벌써 15년이 넘게. 또 그 중간중간에 뭐 CCTV 고화질 시트가 나오기도 하고 드론이 나오면서 어떤 낭속의 어떤 시그니처 그림을 생성하기도 하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어떤 컨텐츠 포맷과 장르도 변하지만 저 중요한 거는 이제 출연자와 제작진의 경계가 사라져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마이리틀 텔레비전 기점으로 해서 출연자와 시청자의 경계도 사라지면서 시청자들이 컨텐츠 안에 개입을 하게 되면서 이 프로그램이 약간 뭔가 스토리텔링에서 약간 스토리 듀잉으로 넘어오는 그런 시점. 근데 지금이 가장 그 시점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 딱 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지금은 저는 빅체인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식 정말 방법이 이건 제가 연출한 거라 실시간으로 하는 거고 안녕하세요.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네, 진짜 마찬가지예요. 가야 되는. 샌프란시스코, 호주 시드니, 베트남 호치민까지 49품을 꽉 채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혼자 집에 남겨둬도 내 밥은 내가 할 수 있다 정도는 돼야지 않을까 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이 아버님 아구아구 아버님 불 끄세요. 제발 털어서서요. 아이고. 다 탔어. 아주 좋습니다. 요리를 딴 것처럼 이렇게 좋아하시는. 그렇게 요리 들어가는 거예요. 맛있어요. 오케이. 이게 최초의 생방송 요리쇼인데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이 연출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생방송 경험해보시면 알겠지만 말 한마디만 잘못 나도 사고인데, 사실 백종원 대표님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구수하게 욕도 많이 쓰시거든요. 이게 어떤 악의가 있어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입에 욕이 좀 배어 있어요. 되게 뭐하는 지랄이요? 이게 뭐 지랄이 풍년이요?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쓰는데 흉내 못 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중간중간 욕이 몇 번 나오긴 했었는데 사람들이 좀 넘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긴장도 많이 했었었는데, 어쨌든 저 때도 만약에 저기에 세계에 있는 어떤 사람들과 이런 생방송으로 요리쇼를 하려면 어떤 장비가 필요했을 겁니다. 왜냐면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실시간으로. 근데 이제 모바일에 웹 하나만 깔면은 그때 줌 미팅도 했었던 것처럼 물론 화질은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겠지만 의사소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저 이후로 이제 줌 콘서트도 열리고 뭔가 저 영역들이 커지기 시작을 했죠. 저는 2021년도를 굉장히 주목합니다. 저 때가 뭔가 이전에 어떤 기술이나 장비의 발달로 인해서 컨텐츠 포맷과 어떠한 새로운 장르가 생겼다라고 하면 이때는 뭔가 패러다임이 전체로 쾅 하고 약간 바뀌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약간 우리가 그 당시에는 좀 낯설고 좀 생소하게 느꼈던 뭐 아바타 싱어라든지 아바타 드림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오는데 제작비가 150억이라는 거예요. 120억. 회당 제작비가 10억에서 15억. 이거는 거의 뭐 블록버스터 영화급인데, 그런데 보니까 물론 약간 보기에는 익숙하지도 않고 좀 불편하고 좀 사실 잘 사람들이 보질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몰입하거나 이제 공감하기 되게 쉽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무엇보다 전 저 시점에
버추얼 가상 공간과 버추얼 휴먼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프로를 볼 때 뭐 재미도 있지만 과연 저건 어떻게 나오는 거지? 왜냐하면요, 저거는 방송국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그 당시 찾아보니까 갤럭시 코퍼레이션 이런 곳에서 애초에 부캐 전성 시대부터 부캐를 만들고 아바타를 만들고 버추얼 공간을 만들고 메타버스 영역을 만들어서 거기에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제작 공정들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 레거시 미디어에 세웠던 제작 시스템은 전혀 다르고 접근법도 다르고 아예 세계관이 다르죠. 그래서 이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걸까? 아, 저게 될까? 했었는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카카오에서 소녀 리버스라고 해서 이제 버추얼 아이돌 오디션을 버추얼 공간에서 진행도 하고, 최근에 제가 아까 보여줬던 플레이브라는 버추얼 아이돌이 음악 중심 1등을 하면서 실제로도 보통 기존에 있던 인기 아이돌 기존 아이돌의 인기를 막 넘어서기도 하고 엄청난 매출을 올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볼 때 기현상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죠. 버추얼 휴먼이 정말 인간보다도 또 인간 이상으로 더 어떠한 공감을 이끌어내고 인기를 내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는 실제랑 가상의 경계가 무너져 가고 있구나. 그게 2021년이었고요. 그런 시도들이 보였고, 그리고 그것은 아바타로 지금 이제 버추얼 휴먼으로 이제는 실제와 가상이 혼합돼서 같이 공존해가는 시점에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 방송국 제작 시스템에서 했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런 영역을 개척해 나간다는 거죠.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관심 있는 부분이었고, 시간이 없어서 좀 가상 아이돌 그룹인 플레이브가 다음 네, 이렇게 됐었고요. 지금 뭐 버추얼 아이돌은 굉장히 잘 나오는데 요 한 장면만 보여드릴게요. 네.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졌던 아이돌 라디오 콘서트 모임.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버추얼에서만 펼쳐질 것 같은 그 팬덤들이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그 영향과 효과를 내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모든 현상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다 통틀어서 이제 빅블루 현상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항상 보면 어떤 하나의 분야가 이제 무너질 때 그 경계에서 항상 새로운 것들이 나왔던 것들을 목격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이 경계가 다 사라져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와 출연자와 어떤 제작진의 경계도 다 사라져가고, 가상과 현실의 경계도 사라져가고, 사람과 버추얼 휴먼의 경계도 지금 사라져가는 게 너무나 빠른 시간 동안에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플랫폼만 봤을 때도 2023년도에 피식대학이 TV 예능 작품상을 받았어요. 피식대학은 유튜브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좀 당황하긴 했죠. 저게 어떻게 TV에서 상을 받아? 어떤 부분에서 예능 작품상인지라고 했지만, 이제 피식대학을 보고 연구를 하게 되면서 이게 굉장히 하나의 큰 신호탄이다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피식대학은 사실 여러 개의 세계관을 진행을 시켰었고, 어떻게 보면은 TV랑 유튜브랑 의미가 없어진 거죠. TV라는 매체, 유튜브라는 매체, 이 경계가 다 사라진 거고, 생각해보면 지금 TV에서는 TV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화제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유튜브에 인기 있는 친구들, 출연자들을 섭외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실제 그 출연자들 보면 유튜브에서 인기를 먼저 얻고 오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이 유튜버들은 TV로 오는 이유가 돈 때문에 오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유튜브에서 훨씬 돈을 많이 버니까 어떤 문화 자본을 가져가는 거죠. 여기서 나는 유튜브지만 또 TV에서도 불러주고, 나는 여기서도 또 뭔가 역할을 하는, MC를 하는 그런 뭔가 인플루언서야, 나는 그런 연예인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서 이제 유튜브로도 오고, 반면에 TV에서 그동안 활약을 했었던 MC들이나 배우들은 다 유튜브로 갑니다. 사실 전 이거 반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막 경규 형이나 막 재석이 형, 사실 유튜브 하면 안 되죠.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인데, 이들은 다 유튜브로 가서 정말 본인들이 하고 싶었던 콘텐츠를 하면서 굉장히 지금 많은 인기를 끌고 이제 주도적으로 가고 있죠. 올해 예능인상을, 백상 예능인상을 나영석 PD가 유튜브 콘텐츠로 받았거든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TV, 유튜브를 굳이 구분한 것도 의미가 없고, 이걸 제가 좋게 말해서 이런 거고, 사실 유튜브가 TV를 먹었다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니죠. 유튜브가 되게 주도적으로 가는 거고, 저는 어쨌든 이런 현상들을 경계가 지금 다 사라져 가고 있다라는 빅블루 현상 중에 하나로 말씀드리는 거고, 엔터 쪽은 더 합니다. 엔터 쪽은 그동안 게임 회사나 그 다음에 어떤 VFX,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했던 플레이브를 만든 분도 MBC에서 CG를 담당하셨던 선배가 그냥 그 MBC 자회사로 나가서 성공을 시킨 케이스인데요. 그 선배는 사실 그렇게 아이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거나, 사실 그냥 한 명의 버추얼 휴먼만 만들려고 했대요. 하다 보니까 플레이브가 됐고, 플레이브가 성공을 하게 됐고, 또 반면 이제 게임 회사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이브 같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이제 게임을 만들기 시작을 하고, 이제 서로 이종 간에 막
경계도 사라지고 그동안 이제 엔터테인먼트 또 TV에서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가져왔던 관습이라든지 시스템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도 먹히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네, 플레이브는 왜 성공하게 되었지? 물론 이제 성공하고 나니까 이제 네이버 웹툰 기반으로 어떤 세계관이 만들어지고 팬들과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초창기에 만들어질 때는 아무도 성공할 거라고 예측을 못했는데 만약에 이걸 예능국이나 그동안에 했었던 거 레거시 쪽에서 했었더라면 안 될 거야. 할 수도 없었겠죠. 이걸 왜 하려고 해? 말이 돼? 막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오히려 다른 영역이었기 때문에 새롭게 시대를 해서 이런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결과물을 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QWER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 좀 놀랍지 않을까? 왜냐면 유튜버 김계라는 피지컬 갤러리를 하는 그냥 피지컬 유튜버인데 이 분이 그냥 좀 인기 있는 유튜버들, 좀 인기 있나라고 난 욕먹겠네. 어쨌든 그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 4명을 모아서 아이돌 밴드를 만들거든요. 그동안 여자 아이돌 업계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밴드를 만드는 거였어요. 왜냐면 성공한 경우가 없고 성공할 수가 없었다라는 게 있었는데 보란듯이 밴드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최근에 펜타포트 페스티벌 가가지고 밴드로 참여를 하죠. 그래서 QWER이 밴드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지만 중요하지 않죠. 왜냐면 그 판단은 대중들이 하는 거니까. 아무리 평론가나 전문가들이 이거에 대해서 뭔가 지적을 하고 이건 이상해 뭐라고 하지만 결국엔 엔터테인먼트는 그런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를 위해 포커싱을 가고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제가 좋아하는 QWER 노래 잠깐 듣고 갈게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고요. 소용돌이쳐 어지럽다고. 쏟아지는 맘을 멈출 수가 없을까. 너의 작은 인사 한마디에 열어내줘서 네 맘을. 제가 좋아해서 꼭 보여드린 건 아니었고 사실 저걸 보시면 알겠지만 웹툰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요즘 나오는 어떤 이런 버추얼 기반의 혹은 또 어떤 우리가 다른 영역에서 나오는 이런 아이돌 그룹들을 보면 그런 웹툰 기반의 이미지들이 많이 삽입이 되거든요. 사실 좀 눈치를 채셨겠지만 플레이브도 어떤 네이버 웹툰 기반으로 탄생한 버추얼 아이돌이었고 특히 여자 아이돌 같은 경우는 일본의 서브컬처 그 문화에서 이제 그런 요소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동안은 오타쿠라고 취급받았던 그런 하위 문화의 그 영역들이 지금 이제 주류로 막 넘어오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주류를 이제 압도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네. 지난주에 데뷔한 에스파의 버추얼 나이비스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버추얼 흉화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바타의 모습, 그 다음에 웹툰의 모습을 같이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이 가상세계와 그런 웹툰의 세계를 넘나들 것이라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이제 지난달에 이제 나왔었던 콘텐츠진흥원에서 한국 콘텐츠진흥원에서 발표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출처를 안 넣어서 죄송합니다. 예. Z세대 콘텐츠 이용 실태가 이제 이런 5가지로 요약이 된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맥락이 필요 없고 그냥 요즘에는 사실 어떤 기승전결이 아니죠. 모든 드라마나 이런도 그냥 전결 그냥 바로 사건 터지고 해결 그렇게 시청자들은 그런 콘텐츠들을 소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실과 판타지를 넘나들면서 또 이런 감정 검색, 초능력 소비, 또 AI 크리틱 이런 5가지로 해서 프리즘이라는 어떤 키워드로 이제 묘사를 했었는데 이런 그동안에 우리가 하위 문화로 취급받았던 이런 오타쿠 같은 그런 하위 문화가 이제는 주류로 오면서 완전 지금의 기존에 있었던 엔터와 이제 레거시 미디어의 그런 생태계를 다 교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고요. 네. 기자분들도 계시고 이제 저널리즘 쪽이니까 최근에 제가 되게 관심 있게 보는 건데 이제 뉴스조차도 밈과 결합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Z세대들 사이에서 이렇게 밈으로 뉴스를 소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건데 철망봉이라는 채널 60만 정도 채널을 갖고 있는데 미스테리한 사건을 이렇게 밈으로 표현을 해서 대표적 사건이 이제 오토 원비어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 또 고양이 밈으로 해가지고 또 이런 뉴스를 소비하는 약간 전혀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독특한 방식으로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그들끼리 공유하고 생산하는 시대가 된 거죠. 이게 약간 정보사 사건을 표현한 건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들의 문화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콘텐츠를 소비해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날 저도 여기 갔다 와서 뭐 발표를 하나 하고 왔는데 세계 최초 AI 미디어 탄생이라고 해서 언블록 미디어라고 모든 게 다 AI 에이전트로 구성되어진 이제 언론사가 나왔고 실제로 이제 기사를 생성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뭐 옳다 그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방향성과 흐름이 이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AI 에이전트를 잘 활용하는 이제 그런 영역으로 오고 있고, 뭐 스탠포드 그 앤드류 융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2024년 올해는 AI 에이전트 워크플로우가 더 큰 발전을 이끌고 이건 되게 중요한 트렌드로 놓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할루시네이션한 그런 이슈들도 있지만 과연 이런 AI 에이전트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자리 잡아가는지 저는 없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작이 생기면 결국엔 그것은 확장되어져 가고 넓혀져 간다고 확장되어져 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좀 마무리를 단계로 가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질문 시간도 좀 있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또 가장 큰 핵심은 올해 가장 큰 핵심은 숏폼이 그 OTT의 그 시청 시간을 압도적으로 앞서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컨텐츠를 보는 시간이 되게 짧아졌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1분짜리 한 편을 보기보다는 10초짜리 10편을 본다는 60초 분량이 1분짜리를 10번 보는 빈도가 더 증가를 했다라는 10분짜리 유튜브를 못 본다는 거죠. 실제로 드라마를 요즘에 정주행하는 젊은 세대들은 없고요. 드라마를 봤다고 하면 다 요약본을 1.5배 속도로 빨리 돌려가지고 보기도 하고 모든 것들 다 슈츠로. 그리고 사실 저희도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도 잠잘 때 보면은 그런 알고리즘에서 어느 순간 이걸 올리고 있다 보면은 2시간이 훌딱 가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내가 콘텐츠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알고리즘 안에서 내 플랫폼 안에서 제가 소비되어지고 그 안에서 그냥 저도 이걸 융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선택한 콘텐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알고리즘이 제공해주는 콘텐츠를 그냥 받아 먹는 듯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잘못됐다,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숏폼 플랫폼들이 커지면서 지금 하반기에 가장 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숏폼 드라마거든요. 그동안 모든 제작 현장이 다 죽었는데 5월, 6월 달에 보니까 배우들을 모으는 필름 메이커에 갑자기 불이 나도록 막 배우들 구인하고 막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숏폼 드라마가 이제 뜨기 시작하면서 이제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거두고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거두고 그게 미국으로 갔다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이미 이제 7월부터 비글루부터 해가지고 이제 숏폼 플랫폼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1분짜리 드라마를 과연 우리는 드라마로 볼 수 있을까? 근데 사실 1분짜리 드라마라는 게 짧은 게 아니라 그 안에 기승전결이 다 있거든요. 중국에서는 이게 영화 시장의 80, 70%까지 먹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였는데 이게 왜 이 자본이 한국까지 흘러오게 됐냐면 중국에서는 이 소재 때문에 어떤 제약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재가. 뭐냐면 내용이 다 약간 사랑과 전쟁 같은 내용이어서 되게 유치하고 재미없을 것 같고 연기도 다 어설퍼가지고 저도 이걸 뭘 볼까 했는데 저도 보다 보니까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참 사람의 심리란 게 되게 묘한 게 이게 10편까지는 공짜고 11편부터 과금이거든요. 그래서 한 편이 거의 100편 정도 되는데 뭐랑 비슷합니까? 네이버 웹툰이랑 네이버래. 웹툰 시스템이랑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과금 결제를 하는 시스템인 건데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중국에서는 굉장히 열광했고 미국에서도 큰 성공을 거뒀죠. 릴쇼시라고 있고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你这能够下药，马上不错，真是不择手段。不是我没给你下药。还说不是你，敢涉罪， 모든 게 다 어색해요. 负心的代价。你别这样。由不得你。 아시겠지만 이러고 또 블랙으로 가겠죠. 모든 게 다 어색합니다. 네. 네, 네, 계속 보게 된다니까요. 근데 되게 뭐랄까 이러면서 이 자본이 이제 제재가 들어오면서 이제 아마 하반기에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런 숏폼 드라마가 될까 안 될까에 대한 그런 저도 의문이 있는데 그 관계자들을 만나면 저가 놀라는 게 뭐냐면 저걸 제작한 사람은 과연 누굴까? 옛날 드라마를 만들었던 사람일까? 아니면 뭐 어떤 방송국일까 했었는데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버추얼 아이돌이라든지 QWER 또 그런 메타버스 관련된 그러니까 가상현실 가상 콘텐츠들을 만드는 곳 그리고 이런 숏폼 드라마를 만드는
것도 그냥 젊은 친구들 몇 명이서 저거 100편 만드는데 3천만 원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새로 영상이기 때문에 그 문법의 그런 흐름도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 다를 뿐더러 3천만 원으로 편을 어떻게 만들지 싶었는데 그냥 이윤 생각 안 하고 자기네를 재밌게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물 보니까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실제로 그 제작사에서 만드는 쇼폼 드라마도 있는데 아무리 적게 그래도 2억에서 3억은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3일, 4일은 촬영을 해야 되고 뭐 조명도 들어와야 되고 이런데 근데 이 친구들은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런 기존에 있었던 그런 시스템에 얽매이지 않고 결국엔 아웃풋이 잘 나오게 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굉장히 스피드하고 되게 유쾌하게 촬영을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렇게 시작이 됐지만 앞으로는 이제 AI를 활용하게 된다면 이제 누구나가 고퀄의 영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영역은 어떤 내가 참신한 아이디어 그리고 또 나만의 어떤 독특한 아이덴티티가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겠구나. 이거는 이제 방송국과 방송국들의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엔 그런 크리에이티비티의 싸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제가 지금 좀 급하게 달려오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이제 우리는 지금 가상현실과 슈퍼맨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콘텐츠도 거기에 맞춰져 가고 있고 근데 가장 제가 두려워하고 좀 걱정되는 부분들은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저 부분들을 예전에는 장비를 바꾸거나 시스템을 좀 바꾸면 됐었는데 이건 아예 패러다임이 바뀌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모든 전체 시스템을 바꾸고 우리의 이 사고방식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과연 이걸 따라갈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 슈퍼맨이라는 부분들은 과연 어떻게 진화를 해낼까? 이 부분은 기존의 방송국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 텐데 그래서 이런 흐름과 방향성을 저희가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시간이 없어서 이제 바로 마무리로 갈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오늘 질문 제가 주목하는 건 지금 넷플릭스 유튜브의 시대인데 사실 주목하는 건 전 넷플릭스 유튜브가 아닌데 지금 이게 세대별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웹인데요. 다들 천왕은 변하지 않아요. 카톡, 유튜브, 네이버, 쿠팡은 변하지 않지만 60대, 50대, 또 40대, 30대 가야 인스타그램이 나오기 시작하고 20대에 가면은 네이버 웹툰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30대는 네이버 웹툰 나오지도 않아요. 네. 그리고 10대에 가면은 갑자기 급속도로 올라오는 하나의 웹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주목하고 있는 웹인데 로블록스고요. 네이버 웹툰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세대별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내가 문화를 활용하는 그 웹이 다르다라는 건 뭐냐면 각자 이제 세대별로 즐기는 문화 영역이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급격히 바뀌는 지점이 바로 10대들입니다. 로블록스라는 곳은 그 버추얼 공간이고요. 거기서 약간 우리 카카오톡의 약간 3D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카카오톡에서 하듯이 그들은 버추얼 공간에서 의사소통도 하고 뭐 자녀 있으신 분들은 경험해 보실지 모르겠는데 현질도 막 200만 원 정도 막 합니다. 그 우리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막 그런 현금 교환하듯이.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로블록스에서 생활을 해요. 이들은 이미 이런 버추얼 3D 공간이 되게 익숙하고 거기서 활동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사실 우리가 이 모바일에 갇혀있는 저희 세대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런 컨텐츠를 소비하죠. 이들 네이버 웹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버추얼 휴먼을 현실로 끌어들였고 또 서브컬처를 좋아했었던 그런 하위 문화에서 창유 그 종사자들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 QWER이라든지 이세계 아이돌 같은 그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는 이 흐름을 좀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로블록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웹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4번째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로블록스는 우리나라에서 10대만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 세대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데 10대들만 사용하는데도 이 정도의 영향력을 쓰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이들에게는 이 문화가 그러니까 이 게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들이 어떻게 컨텐츠를 소비하고 문화를 즐기느냐가 되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결론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이미 가상세계에 살고 있는데 저는 이 핵심적인 요소를 꼭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멀티페르소나라고 김난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각자 SNS가 7개에서 8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 SNS마다 내 프사도 다르고 내가 활동하는 그
캐릭터가 다 다르다라는 거죠. 이제는 내가 그냥 나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의 다양한 모습들이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현되고 구현된다는 점이 핵심인 거고, 그래서 이제 그 플레이브라든지 이 세계 아이돌들은 실제 나이가 3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런 버추얼 공간에서 아이돌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이유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본캐가 궁금하지 않거든요. 이 세계관 안에서 그들이 아이돌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는 거고, 사람들은 그 실제 본캐가 어떠한 모습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제 우리도 저희도 그렇게 되겠죠. 내가 페이스북에 있는 내 모습과 카카오톡에 있는 내 모습, 인스타그램 제 모습이 좀 다른 것처럼, 또 여기서 기자님들 앞에서 제가 말하고 있는 제 모습도 좀 다른 것처럼 우리는 이런 다양한 캐릭터들이 다양한 플랫폼에서 공존하고 있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의 단어로 오센틱이라고 작년에 나왔었는데, 이제는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사라지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부분들이 이제 빅블러라고 단어를 이제 던졌었는데요. 이제 경계가 다 사라지는 거죠. 진짜와 가짜의 경계, 시청자와 또 제작자, 또 출연자의 경계도 다 사라지고, 어디까지가 진짜고, 또 이제 그런 대중들이 이런 원본에 있는 컨텐츠들 다시 재생산하면서 더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고 또 소통하면서 또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고, 예를 들면 최근에 유행했던 밤양갱 같은 이런 것들은 뭐 박명수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오혁이 부르지도 않았지만 그런 시청자들,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향유하게 되는 그러한 영역으로 가고, 이제 우리가 이런 생활 이런 속에서 이제 저는 마무리로 이제 하이퍼 소사이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모든 영역이 다 무너져서 실제 독자물과 원본의 의미가 좀 사라지고 오히려 재창조되는, 그리고 시청자들이 이 스토리 안에 들어와서 능동적인 수용자들로 인해서 어떤 스토리가 더 확산되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방식으로 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자님들 앞에 와서 좀 많이 긴장도 하고 이렇게 많이 버벅거리진 않는데 오늘 좀 화상강의도 처음이어가지고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사실 뭐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이게 생성된 이미지나 아니면 뭐 어찌지 못한데, 저는 생성한 텍스트를 사실 저희가 참고를 할 수 있지만 이걸 실전에 쓰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서 기자들이 크게 회의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 생성된 이미지나 영상도 봤을 때 뭐 저희야 그냥 일반인의 눈으로 보면 신경 제일지만 프로의 눈으로 보였을 때는 사실 좋진 않잖아. 완전 베스트는 아니잖아. 이거를 좀 회장님도 직접 보실 때는 얘를 어느 정도 쓸 수 있다라는 정도의 관점을 보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참고하는 정도로 그냥 쓸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지, 어느 정도의 좀 실전에 활용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실제로 물론 비디오 영역으로 가면 좀 여지는 있겠지만 뭐 다른 영역에서는 굉장히 뭐 AI가 해내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고,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사실 AI가 만드는 이미지는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그런 컨텐츠 이미지와는 좀 이질적인 부분들이 있고 불편하기도 한데요.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저의 눈이기도 하고 어떤 지금 전문가들의 눈이기도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미지들을 즐겨하고 여기에 열광하는 팬들이 있습니다. 그 팬들은 굉장히 젊은 세대들인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쪽에서 엔터테인먼트나 이쪽 영역에서 미디어 영역은 그쪽에 포커싱을 두고 계속 뭔가를 진행해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와서 지금의 기존에 있었던 모든 장르를 뭐 없는다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디지털 전자책이 나왔다고 해서 이제 오리지널 책, 그 종이책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어떤 영역을 만들어내지, 저는 그 영역이 지금 벌써 잘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의 장르가 돼서 그런 장르를 되게 향유하는 팬덤이 생기면서 이것이 점점 확장되어질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과정에서 이제 점점 이제 혼용이 되겠죠. 어느 순간 이제 레거시 쪽에 오는 그 컨텐츠에도 좀 적용되기도 하면서 이게 섞이기도 하면서 결국 이제 하나로 크게 가지 않을까. 지금 단계는 맞습니다. 약간 그런 경계가 좀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광고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AI로 만든 광고 뭐 ABC 마트라든지, 그래서 저는 이런 판타지라든지 SF 영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 신세계를 본 것 같아요. 정신이 없는데요. 첫 번째로 되게 이제 테크놀로지 프렌들리하신 PD님이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 대한 관심이 있으셔서 그렇게 많은 이제 또 취재도 하셨던 걸로 보이는데 PD가 사라졌다를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희 같은 기자에서는 기자가 기자직을 포기하고 AI한테 기사를 다 써봐라라고 하는 실험적인 시도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런 시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PD는 이제 예술가인데 이 테크놀로지 프렌들리 하신 분이시지만 이게 창작자로서 예술가로서 이게 AI가 창작의 영역 그거는 이제 그때 지금까지도 생각형 AI가 있기 전까지는 인간의 어떤 본유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파괴되고 이쪽으로 왔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믹스를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창출하는 건 너무 잘하고 앞으로도 더 이거에 대한 포텐셜은 너무 다 강한데 그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예술가로서의